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돈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600에서 650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한 사람들이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곧 진짜로 늑대가 나타날 때가 아닌가.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냐는 답은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요,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이제 부채,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18년부터 2023년 대략 5년 동안을 본다면요, 기업 부채가 그 5년 동안에 기업 대출 한 1000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가계 신용이 이제 한 500조 정도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 둘을 합쳐서 이제 1500조 5년 동안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대출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일종의 민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영역에서의 이 데트, 이 부채가 이제 그리고 대출 이 부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1000조가 증가한 기업, 5년 동안 1000조가 증가한 기업들 대출이 어디로 갔느냐 보면은 그 중에 대략 한 30% 대략 그러니까 이제 300조가 넘겠죠. 그게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나간 것들에 보통 보면은 대략 한 50에서 70% 사이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2년 정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5%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500조가 증가해서 55%, 60%만 잡더라도 한 300조가 부동산 쪽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으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5년 동안에 보면은 기업 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이죠. 그쪽으로 들어간 돈이 한 300에서 330조 정도, 그 다음에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간 것이 또 그것도 한 300조 정도. 두 개 합치면 거의 600에서 650조 정도가 5년 동안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중에 상당 부분 거의 600에서 650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전혀 이제 부채도 많이 증가했고 돈들이 생산적인 곳에 좀 투자하면서 증가했으면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사실은 이제 비생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부가가치는 있긴 하지만요. 그 부가가치가 이제 좀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서 돈이 다 흘러갔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제 리턴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리턴인데 뭐냐 하면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수익성이 높았으면은 그거 받아서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익성이 이제 그렇게 효율적인 생사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부동산까지 지금 깔아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은 안 나오고 원리금은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내수를 계속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국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이미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그 내수의 그 정체 내지는 침체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나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부채, 과거 한 5년 동안, 그리고 가계부채는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거의 뭐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 연구기관들에서 사실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게 2012년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부터 2010년대 넘어서부터, 왜냐하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계부채를 보자 했는데 계속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계부채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2년이 흘러도 지금 더 증가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한 사람들이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저 뭐 이제는 이제 곧 진짜로 늑대가 나타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부동산은 이제 목숨을 걸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계가 투자할 만한 자산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에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금리가 과거에
높았는데 이제 예금 금리도 낮아져 있고 이렇게 하니 그렇다고 해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이제 부동산이었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이 어떤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면은 그러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과다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많이 줄여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정책을 펴서 받쳐주고 많이 올라가면은 또 정책을 펴서 낮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은 불패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들이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맛이 갔다고 하는데 또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금방 되튀어 오른다 보니 그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이제 부동산은 불패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국내 주식 투자한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괜찮구나 하니까 돈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뭐 어느 자산에 투자했느냐 했을 때 자산의 수익률을 본다면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보통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다 자기가 이제 위너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이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제도 면에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국가가 떠안아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국가가 허가 등을 통해서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심사를 별로 깊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하는 기관이 보증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데 꽤 기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가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리스크를 줄이려다 보니까 국가가 들어가서 직접 보증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돈을 마구 갖다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보니 부동산을 좀 과다하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돈도 거기에 과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기업 대출이 한 1,000조 정도 한 것에서 거의 30% 정도가 부동산 관련 기업으로 통해서 들어갔다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자기 자본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3% 정도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도 아파트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마구 이쪽으로 이제 투기처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에 질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기업이나 지금 가계의 부채가 언제나 위험 수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분 페이퍼들을 보면은 민간 부채가 규모가 증가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러면은 반드시 금융이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은 반드시 준다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머리는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고 발은 얼음에 집어넣고 야 지금 뜨겁냐 차갑냐 물어보면 도대체 미지근해야 되나? 평균을 내면 미지근하거든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고요. 이미 방향성은 아시다시피 결정이 돼 있는 지금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양극화 돼가지고 수도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극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더 이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뭐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구나 가구 수가 이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길은 계속 걸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되겠냐는 답은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른 소외된 지역은 그렇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펀더멘털이 좋다는 강남이나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할 방법도 마땅찮고 그렇긴 한데요. 이전에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바튼 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블이 어떤 곳에 생기느냐? 우리는 버블이 허접한 자산이고 아무 실체가 없는 자산에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버블이 생기는 자산은 펀더멘털로 꽤 견고하고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럼 왜 버블이 생기냐? 펀더멘털로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갖다 넣다 보니까 과다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부동산의 한쪽은 양극화로 내 발이 얼음에 들어가 있네 할 거고요. 한쪽은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돈들이 많이 몰립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자산 시대로, 금융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중은 돈이 더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뭐가 기회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리스크는 이게 이제 돈들이 지방에 있는 부자도 이거 살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과다평가될 가능성. 과다평가되면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마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잘 뛰는 말의 배당률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우량한 말은.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일 우량한 말이 제일 수익률이 좋다? 이제 그렇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때는 제일 우량한 말의 수익률이 좋은데요. 경제가 저성장에 쫙 접어들면서 서로 파이를 나누기를 시작할 때는 제일 우량한 말의 경우에도 이게 경마야말로 이제 파이 나누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배당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항상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펀더멘털로 좋은 지역의 리스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